20년 동안 몬스터와 싸우며 이 세계를 구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었다. 그에 대한 보상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지구는 더 이상 그가 기억하던 곳이 아니었다. 차원의 균열에서 몬스터가 쏟아지고 헌터들은 매일같이 죽어나가며 인류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곳은 세상의 끝이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구해본 남자에게는 그저 평범한 화요일일 뿐이었다. 지구를 떠난 지 20년 후 이현석은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마침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짙은 연기와 어둠 속에서 몬스터의 붉게 빛나는 눈동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몬스터는 이현석이 공격을 버텨낸 것을 조롱하며 참으로 용사다운 모습이라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몬스터는 성녀와 마법사, 기사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현석은 네 녀석도 그리 멀쩡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격분한 몬스터는 감히 건방지다며 소리쳤고 손에 엄청난 검은 에너지를 끌어모았다. 주인공은 자세를 가다듬고 날카롭게 돌아서며 몬스터의 공격에 대비해 무기를 꽉 쥐었다. 다음 순간 주인공은 강력한 반격을 날리며 몬스터와 정면으로 격돌했다. 한편 성녀와 동료들은 충격파가 덮쳐오자 마법 장벽을 유지하느라 고군분투하고 몬스터는 있었다. 굴복하지 않는다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몬스터는 이 땅이 자신의 이빨과 발톱으로 빚어낸 왕국이라며 포효했다. 주인공은 몬스터의 다음 공격에 맞설 채비를 하며 자세를 잡았다. 주인공과 몬스터가 에너지를 뿜어내며 충돌하자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다. 주인공은 무기를 고쳐쥐고 결정적인 일격을 준비했다. 소용돌이치는 불꽃 속에서 주인공이 외쳤다. 여기서 끝내자. 주인공이 근거리에서 공격을 퍼붓자 눈이 멀 듯한 불꽃의 폭발이 일어났다. 주인공이 자신의 강력한 스킬인 모순의 불꽃을 발동시키자 일대가 불바다로 변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가운데 주인공은 공격을 밀어붙이며 적을 압도했다. 그런 다음 그는 땅을 박차고 올랐고 그의 발밑으로 대지가 갈라졌다. 그의 참격이 대지를 부쉈다. 몬스터와 주인공의 시선이 얽혔고 각자 다음 격돌을 준비했다. 엄청난 기세와 함께 몬스터가 주인공을 향해 돌진하며 주변의 땅을 박살냈다. 주인공은 무기를 강하게 휘두르며 반격했고 눈부신 섬광이 터져나왔다. 거칠게 착지한 주인공은 창을 짚고 몸을 지탱하며 고통의 이를 악물었다. 몬스터는 그렇게 나약한 공격으로는 생채기 하나 낼 수 없다고 조롱했다. 이에 주인공은 몬스터의 말을 따라하며 자신의 공격이 정말 나약했냐고 되물었다. 그는 거대한 몬스터를 향해 불타오르는 창격을 정통으로 꽂아 넣었다. 그의 공격은 몬스터의 오만함을 베어버리기에 충분했다. 공격이 적중하는 순간 거대한 에너지 폭발이 일어났다. 그 여파 속에서 몬스터의 왕관에 있던 금장식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거대한 괴수 앞에 주인공이 우뚝 선 가운데 몬스터의 가슴에서 붉은 에너지가 터져나왔다. 괴수는 이 세상의 인간이 자신과 맞설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인정했다. 주인공은 자신은 이 세계 출신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선언했다. 몬스터는 그 말을 헛소리라 일축하며 자신의 몸은 언젠가 대지에 흡수되어 다시 부활할 것이라 주장했다. 붉게 빛나는 눈을 뜬 몬스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하며 반응했다. 주인공이 재생에 문제가 생긴 것을 지적하자 몬스터는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고 있는 거냐며 당황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몬스터를 태우는 검은 불꽃이 산소 대신 추상적인 개념을 연료로 삼는 자신의 특수 능력인 모순의 불꽃이라고 몬스터가 설명했다. 수백 년 동안 부활을 반복해왔더라도 그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지금 타오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지금 불타 없어지고 있는 것이 몬스터의 존재 그 자체라고 밝혔다. 몬스터는 자신의 시대가 끝난 것인지 한탄하면서도 주인공 역시 세상을 구한 영웅으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몬스터는 주인공이 동료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사실 그곳에서 그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주인공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담담하게 대답하여 적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성녀가 다급하게 몬스터의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며 매일 유혹했던 것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사실 성녀는 그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경멸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유혹은 모두 철저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녀의 속셈은 토벌이 끝난 뒤 그를 제거할 때 그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제야 주인공은 성녀에게 자신이 그녀의 의도를 잘못 짚은 것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성녀는 그의 추궁을 부정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기사와 마법사 역시 다르지 않았다. 기사는 몬스터가 죽고 나면 그를 제거하기 위해 황제로부터 국보까지 하사받은 상태였다. 마법사는 인체 실험에 미쳐 있었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주인공을 뼛속 깊이 증오하고 있었다. 결국 주인공은
그들의 배신을 이미 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몬스터는 주인공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자신을 몰아붙인 주인공의 힘이라면 그를 배신한 세계 따위는 가볍게 멸망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몬스터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주인공의 말을 되뇌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야기는 20년 전 2005년의 지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인공은 자신이 평범한 30세 직장인이었으나 여신에 의해 이 세계로 불려가 몬스터들로부터 세상을 구하라는 임무를 받았던 때를 회상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는 많지만 그가 도착한 세계는 달랐다고 그는 회상했다. 그가 발을 들인 이 세계는 끔찍한 재앙이었고 혼란과 절망적인 비명으로 가득했다.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무슨 짓을 해봐도 유일한 방법은 몬스터를 물리치고 세상을 구하는 것뿐이었다. 20년 동안 주인공은 몬스터와 싸우기 위해 뼈를 깎는 수련을 거듭했다. 2명의 경비병이 성문에서 그를 막아서며 아무리 용사라도 멋대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는 그가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캐물었다. 주인공은 마을에서 아이를 구출해 왔다고 설명하며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경비병 중 한 명은 어차피 죽어가는 아이라며 약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비웃었다. 그는 이 세계가 부상자를 내버려둘 만큼 잔인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곧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미쳐버린 의무관이 감염이 퍼지기 전에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며 환자를 붙잡으라고 소리쳤고 이는 이곳의 의학 기술과 위생이 중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었다. 힐러들이 전부 전투에 동원되는 바람에 부상자를 치료할 사람이 없어 단순한 감염만으로도 아이의 다리를 잘라내고 있다는 사실을 주인공은 깨달았다. 누군가 아이템 용사님이라고 부르며 주인공을 불러 세웠다. 한 무리의 성직자들이 주인공이 어떻게 몬스터들 틈에서 아이를 구해냈는지 캐물었다. 아이템 한 성직자는 아이의 몸에 악마가 뿌리를 내렸기에 살아남은 것이라며 마침 다른 이들을 퇴마하는 중이니 이 아이도 직접 퇴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성직자는 신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며 주인공을 압박했고 구원을 위해 동정심을 버리라고 강요했다.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역겨운 이세계인들이었다. 고통스러운 이 세계에서 20년을 버텨낸 끝에 주인공은 마침내 몬스터를 물리치고 세상을 구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주인공은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누군가가 주인공이 진실을 눈치챈 것에 안도하면서도 그를 살려둘 수는 없다고 선언했다. 주인공은 뒤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뭐라도 아는 것이 있냐고 물었고 자신은 이 세상을 진심으로 혐오한다고 고백했다. 기사는 짜증스럽게 이를 악물며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용사는 즉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피해를 입었지만 저렇게 멀쩡하군.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저놈들은 괴물을 잡겠다고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낸 거야. 주인공은 목소리를 높여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소리쳤다. 한 줄기 빛이 핏빛 하늘을 꿰뚫자 모두가 경악하며 고개를 들어올렸다. 눈이 멀듯한 빛의 폭발이 하늘에서 터져나오며 전장을 환하게 비췄다. 신성한 목소리가 그동안의 고생을 치하하며 그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몬스터를 무찔렀다고 선언했다. 주인공은 몬스터를 잡고 나면 자신의 모든 경험과 기억, 심지어 영혼까지 완벽하게 보존해주겠다던 여신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지구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언급하며 말을 이었다. 신성한 목소리는 그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싫어하는지 물으며 지구로 돌아가면 용사 이연석이 이룬 모든 업적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인공은 그저 여신이 약속대로 자신이 떠나게 되어 안도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가식적인 태도를 일축했고 신성한 목소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괴물은 필요 없다고 인정했다. 목소리는 주인공에게 정말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주인공은 자신이 아는 원래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전부라고 말하며 끝을 맺었다. 신성한 목소리는 그저 알겠노라고 짧게 답했다. 마침내 주인공은 이 빌어먹을 이 세계도 드디어 끝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전송 과정이 시작되자 눈부신 빛의 기둥이 주인공을 집어삼켰다. 신성한 목소리는 그의 지구 육신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그의 영혼을 새로운 그릇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주인공은 자신이 누구의 몸에 들어가게 되느냐고 물었다. 여신은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이 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운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라면 분명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구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끔찍한 운명을 물려받는 것쯤은 상관없다고 주인공은 다짐했다. 새로운 운명이 아무리 가혹하고 험난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맞서겠다고 결심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 지금까지 겪은 일보다는 분명 나을 것이라 믿었다. 유찬석은 침대에 누워
자신이 정말 돌아온 것이 맞는지 중얼거렸다. 2025년 영웅 이현석은 일반인 유찬석의 몸에 들어갔다. 유찬석은 주먹을 꽉 쥐며 썩어빠진 이세계 자식들에 대해 분노하며 중얼거렸다. 더 이상 그 배신자 놈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던 찰나 그는 방 안에 있는 거울을 발견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유찬석은 앞으로 이 몸이 자신의 것이라는 걸 실감했다. 거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유찬석은 자신이 정말 지구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그 감각에 환호하며 유찬석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만끽했고 마법사들의 마법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마법이라고 불렀다. 놀라운 편리함에 감탄한 그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불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장작을 패고 모닥불을 피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했다. 유찬석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게 바로 이런 거라며 흥분해서 소리쳤다. 유찬석은 눈앞에 놓인 프라이드 치킨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그는 벅찬 기대감을 안고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치킨을 베어 문 유찬석은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다며 이게 바로 진짜 음식의 맛이라고 감탄했다.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고백했다. 창밖을 내다보며 이제야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한 순간 도시에 정체불명의 붉은 빛이 나타났다. 유찬석은 현대 지구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 벌써 2025년이라는 사실에 충격받았지만 이 세계와 시간이 똑같이 흘렀으니 상관없다고 적응하기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지구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이 세계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보다는 낫다고 믿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쏟아지는 뜨거운 샤워기의 물살을 느끼며 그는 기쁨을 음미했다. 그는 버튼 한 번에 찬 바람이 쏟아져 나오는 사치를 누리며 감탄했다. 맑고 화창한 하늘을 바라보며 유찬석은 그 역겨운 이 세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유찬석은 2025년에 가장 먼저 뭘 해야 할지 고민하며 스타크래프트나 한판 할까 농담하던 찰나 그의 등 뒤로 괴물의 실루엣이 그리워졌다.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고 완전히 방심하고 있던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던 순간 주민들을 향한 안내방송이 시작됐다. 아파트 단지에 침식 균열이 발생했다는 낯선 단어에 그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주민은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오자 그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며 황당해했다. 그 후 주인공은 사방에서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괴물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유찬석은 망설임 없이 방 밖으로 뛰쳐나갔고 괴물들이 그 뒤를 쫓았다. 그는 등 뒤로 쫓아오는 끔찍한 괴물들을 피해 필사적으로 복도를 내달렸다. 복도로 쏟아져 들어오는 괴물들을 보며 유찬석은 대체 이놈들이 뭐냐며 혼란스러워했다. 괴물들이 계단으로 몰려오는 사이 그는 녀석들을 피하기 위해 창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안으로 기어들어가 주변을 살폈다. 숨을 고르며 유찬석은 마침내 추격자들을 따돌렸다고 생각했다. 모퉁이를 돌던 그는 복도를 뛰어가는 한 소년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며 다른 생존자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유찬석은 위험하니까 빨리 대피소로 가라고 소년에게 경고했지만 소년은 도리어 괴물이 어디로 갔는지 못 봤냐고 물어왔다. 소년은 자기가 그 괴물을 죽이겠다며 유찬석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유찬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 소년을 빤히 쳐다보며 방금 한 말을 다시 해보라고 했다. 그는 지구가 벌써 13년째 이런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소년이 대피소로 가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던 그는 결국 녀석을 따라 나섰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 했다. 그는 침식 균열이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통로이며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찬석은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티고 버텨 간신히 돌아왔더니 지구마저 생지옥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속으로 여신을 욕하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원망했다. 소년이 왜 이런 것도 모르냐고 묻자 유찬석은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렇다고 대충 둘러댔다. 소년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의아해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자기 딸을 한국으로 보내려다 탄핵당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혼란스러워했다. 그가 머뭇거리다 좋아하는 헌터가 누구냐고 화제를 돌리자 소년은 이선의 이름을 크게 외쳤다. 소년은 이선이 잔나비 길드 소속의 세계 랭킹 12 헌터이며 현재 철원의 침식 균열에서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찬석은 자신이 있던 세계에서처럼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괴물과 싸울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을 가졌다. 소년은 이선의 멋진 대검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고백했다. 소년이 이선의 필수 시청 영상을 다 말하기도 전에 유찬석은 황급히 녀석의 입을 틀어막았다. 유찬석은 짜증을 내며
속으로 제 길이라고 생각했다. 소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와중에도 그의 입을 계속 막고 있던 그때 복면을 쓴 괴물 6마리가 나타나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유찬석은 눈에 보이는 괴물 5마리를 재빨리 세었지만 한 마리가 더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지금의 몸이 평균 이상의 체력을 가지고 있어 다수의 적도 상대할 수 있겠다며 안도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주저했다. 유찬석은 겁에 질린 이 소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혼자 내버려두면 큰일이 날 거란 걸 직감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격해야 할지 유찬석은 막막해했다. 그는 공기 중에 소용돌이치는 기묘한 에너지를 알아채고 이게 만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이 이 세계에서 다루었던 바로 그 만화라는 걸 확신했다. 복면을 쓴 괴물 중 하나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고 녀석의 머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폭발적인 에너지가 괴물들을 강타해 한 마리가 산산조각 났고 다른 녀석들은 충격에 뒷걸음질 쳤다. 20년 동안 쌓아온 만화는 사라졌지만 유찬석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만화를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화력이 조금 아쉽긴 해도 역설의 불꽃은 영혼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힘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소녀는 놀라움에 찬 함성을 질렀다. 아이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가 고유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고 유찬석은 그저 꼬맹이가 다치지 않아 그는 다행이라고 여겼다. 아카데미 채널에서 확인 사살이 중요하다고 했던 걸 떠올리며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주인공은 역설의 불꽃에 집중하며 놈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 꼬마에게 소리쳤다. 그가 꼬맹아하고 부르자 소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괴물을 내리치며 주인공은 자기도 그 영상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인정했다. 그는 소년을 보호하듯 앞을 막아서며 이런 건 그만 보는 게 좋겠다고 타일렀다. 들고 있는 그 지팡이 좀 빌려줄래? 괴물이 그림자를 들이우며 공격해 땅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유찬석은 소년 앞을 막아서며 그를 보호했다. 유찬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뛰쳐나가온 힘을 다해 지팡이를 휘둘렀다. 소년은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지 못하고 충격과 경외감에 휩싸인 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소년이 흥분하며 비밀리에 활동하는 헌터냐고 묻자 유찬석은 어이가 없어 한숨만 내쉬었다. 그는 지구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 지독한 피냄새를 맡아야 한다는 사실에 씁쓸해했다. 유찬석은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견뎌낸 만큼 이제는 좀 쉴 수 있기를 바랐다며 이를 악물었다. 지금의 지구 역시 그때 못지않게 가혹해 보였다. 그는 이 세상도 자신이 도망쳐온 그곳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했다. 한편 대피소에 모여든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유찬석이 요즘엔 초등학생을 잼민이라고 부르냐고 묻자 옆에 있던 소녀는 초등학생을 부르는 나쁜 말이라며 발끈했다. 한 여자가 깜짝 놀라 윤석의 이름을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소년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좀 무모한 구석이 있다며 윤석을 무사히 데려와준 유찬석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명품 옷과 고급 귀걸이를 눈여겨본 유찬석은 이 꼬맹이가 사실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걸 눈치챘다. 갑자기 방 전체가 요동치며 흔들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거대한 검은 주먹이 내리꽂히며 사방으로 파편이 튀어올랐다. 천장을 뚫고 박살내며 추락한 괴물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괴물은 턱을 쩍 벌린 채 앞으로 돌진했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들과 채찍처럼 휘두르는 혀를 드러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누군가 대피소 외벽이 무너졌다며 당장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어린 소년이 유찬석을 부르며 이번엔 진짜 도망쳐야 한다고 다급하게 외쳤다. 소년이 필사적으로 그를 부르는 동안 유찬석은 자신이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저 자신이 알던 세계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상처 입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정말로 너무 과한 걸 바랐던 건지 자문했다. 주인공이 소년을 잼민이라고 부르자 소년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며 항의했다. 그는 집도 부자이면서 안전하게 살지 않고 왜 굳이 헌터가 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년은 괴물에게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안전할 줄 알았던 지하 벙커에 부식 균열이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지구상에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직 강하지 않고 몬스터도 무섭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헌터가 되어 부식 균열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소년이 단호하게 세상을 구하겠다고 외치자 유찬석은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다. 주인공은 그게 바보 같은 꿈처럼 들릴지 몰라도 분명 훌륭한 헌터가 될 거라고 소년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유찬석은 네가 세상을 구하지는 못할 거라고 덧붙였다.
어떤 여자가 윤석에게 빨리 가야 한다고 재촉했고 소녀는 아직 저 아저씨가 남아있다며 걱정스레 항변했다. 소년이 충격받은 얼굴로 뒤돌아보는 사이 여자는 다급하게 아이를 끌고 갔다. 소년은 어머니의 손길에 발버둥 치며 아저씨라고 소리쳤다. 주인공은 강력한 만화를 뿜어내며 세상을 구하는 건 자신이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앞을 응시하며 세상을 구한다는 말을 스스로 되뇌었다. 세상을 구하는 건 이미 해본 놈이 하는 일이라며 유찬석은 생각을 맺었다. 이계로 소환되어 20년 동안 몬스터들과 싸운 유찬석은 지구로 돌아왔지만 즉시 부식 균열과 마주했다. 전생의 경험에 의지해 살아남은 그는 한 아이에게 세상을 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주인공은 과자를 우물거리며 너무 쉽게 이겼다고 태평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한 번 세상을 구한 놈이 두 번은 못 구하겠냐고 하지만 그는 그게 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의문을 품었다. 유찬석은 모두 앞에서 당차게 포부를 밝히고 세상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금세 식어버렸다고 회상했다. 이계에서는 꿈도 못 꾸던 게임과 풍족한 음식, 그리고 터치 한 번으로 뭐든 다 되는 시스템의 편리함을 만끽했다. 어차피 세상을 구하는 건 헌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유찬석은 배달이나 시켜 먹을까 생각했다. 퇴직금을 다 써버렸다는 걸 깨달은 그는 이 몸의 원래 주인인 유찬석이 다니던 물류회사가 부식균열로 망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퇴직금마저 바닥나자 주인공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정상적인 직장을 얻을 길이 보이지 않았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부식균열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가 망해가고 있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직업이 필요한데 채용하는 곳이 없어 대체 뭘 해야 할지 막막해했다. 휴대폰을 보던 유찬석은 헌터 모집 광고를 발견했다. 화면이 헌터 협회 건물로 넘어가며 그는 자신이 이쪽 일에 경험이 있다는 걸 떠올린다. 건물 안에서 한 사람이 헌터가 될 거라며 들뜨자 다른 한 명은 아직 헌터 선발전일 뿐이라고 일깨워준다. 두 남자는 선발전이 그저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했고 이제는 고유 스킬만 있으면 다 뽑힌다고 수군거렸다. 그중 한 명은 후보자들이 다 고만고만하다며 그저 잔챙이들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여성 헌터가 앞으로 걸어오자 동료가 이대로면 저들 너무 유명해지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다른 남자는 어찌됐든 이번 기수가 역대 최고라고 대꾸했다. 이선이 등장하자 누군가 미친 이선이잖아? 하고 소리치며 깜짝 놀랐다. 잔나비 길드의 이선이었다. 관중 속 누군가가 잔나비 길드의 이선을 알아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이선은 파트너 헌터로서 잔나비 길드 소속의 세계 랭킹 10위 헌터로 소개되었다. 부식균열 토벌을 떠난 줄 알았던 이선이 나타나자 구경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왜 잔나비 길드에서 직접 스카우터를 보냈는지 의아해했다. 방문객들이 대체 누구를 보러 온 건지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기를 다루는 검사로서 한상아의 프로필이 화면에 나타난다. 한상아가 배터리 충전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농담했고 동료는 발전기가 아니라 헌터 지망생이라고 정정해 주었다. 능력을 잘 다루니 쓸만할 것 같긴 한데 이선은 확신하지 못했다. 갑자기 동료가 부식균열에서의 사냥은 실전이라며 소리쳐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아카데미에서 성적이 좋다고 실전에서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고 한상아가 동의하며 연습과 실전은 완전히 다르기에 한상아가 적응하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경기장에 관중이 꽉 차자 첫 번째 매치가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이선이 말했다. 팀장님도 그걸 알겠지. 하지만 그녀가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워도 정말 괜찮은 걸까? 어찌됐든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만 한다. 이제 미래의 헌터들은 그녀가 데려가고 싶을 만큼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해설자는 상황에 놀라워하며 저 후보가 헌터 아카데미에 다닌 적 없는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무척 흥미롭다고 언급했다. 해설자가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다고 선언하는 동안 누군가 무기를 꽉 움켜쥐었다. 유찬석이 무대에 오르자 해설자는 그가 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기 서 있는지 궁금해했다. 아나운서가 후보 유찬석을 군중에게 소개했고 그는 여전히 새로운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나운서는 협회에서 지급한 무기만 허용되며 경기 중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상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유찬석은 헌터가 되기로 한 이상 첫 번째 목표는 멸망이 예정된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 다짐했다. 그의 상대가 비릿한 미소를 짓는 동안 유찬석은 속으로 그리고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 덧붙였다. 목표를 이루려면 이번 선발전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 마침 아나운서가 두 후보를 제자리로 호출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며
새로운 인물이 극적으로 팔을 들어 올렸다. 심판이 주먹을 내리치며 경기의 시작을 알렸다. 유찬석의 상대는 만화조차 모으지 못한다며 그를 조롱하며 웃어댔다. 자신에게 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는 헌터 아카데미의 무패 창술사니까. 주인공은 전혀 기죽지 않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화염을 휘감은 창술 공격이 중간에 갑자기 끊기자 유찬석의 상대는 경악했다. 창술사는 유찬석이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깨닫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상대의 등 뒤에 나타난 유찬석은 창을 다루는 솜씨가 어설프다고 도발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주먹을 상대의 배에 꽂아 넣어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이어서 주인공이 강력한 어퍼컷을 날리자 상대는 충격에 휘청거렸다. 그가 창 대신 맨손을 쓴 건 자칫 상대를 너무 심하게 다치게 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 상대는 완전 초보자처럼 보였고 헌터라는 게 솔직히 충격적일 정도였다. 이선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빤히 쳐다보며 대체 저 남자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의 전직이 물류회사 직원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체내에 축적된 만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녀의 동료는 그만한 파괴력을 내려면 수년 동안 만화를 쌓아야 하니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일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 대답과 함께 그는 그녀에게서 사탕 하나를 받았다. 그녀는 그가 의도적으로 만화를 모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관중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을 품는 동안 주인공은 확실하게 결착을 내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로 마음먹었다. 상대는 대체 어떻게 저런 묘기를 부렸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충격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다음 공격은 치명상이 아닐 것이라고 상대를 안심시켰다. 불쌍한 사내는 예상치 못한 일격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패배한 후보가 바닥에 쓰러지자 시스템은 유찬석의 승리를 알렸다. 직원들이 흥미진진하게 결과를 논의하는 동안 다른 일행 역시 주인공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선은 다른 이들이 아직 그를 평가하는 사이 먼저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고 그의 진짜 실력이 몹시 궁금해졌다. 협회장을 만나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찬석은 또 다른 상대를 가볍게 제압하며 아무리 초보 헌터라지만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다. 몇 경기를 치르든 간에 유찬석은 모든 상대가 다 그만하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는 또 다른 상대를 튕겨내며 헌터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건지 의문을 품었다. 답답해진 그는 이 중에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냐고 물었다. 주인공의 새로운 상대가 결정되자 관중석에 있던 일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그녀는 정말 예뻤다. 미지의 슈퍼, 루키의 연승 행진을 막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며 안내 방송이 마지막 피날레 후보로 한상아를 소개했다. 유찬석은 한상아를 관찰하며 적어도 일정 수준에는 도달했다며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상아는 그날 본 사람들 중 가장 많은 만화를 갈무리하고 있었다. 그가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정작 가진 게 없다고 지적하자 그는 그런 뻔한 대사도 헌터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냐고 반문했다. 유찬석이 주먹질만 하는 걸 보니 고유 스킬이 없는 게 분명하다고 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아는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유찬석은 머쓱하게 고맙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고유 스킬이 있지만 그녀가 다칠까봐 쓰지 않는 것뿐이라고 인정했다. 한상아는 에너지를 끌어올리며 공격을 준비했다. 전투 시작 명령과 함께 둘의 무기와 에너지가 격돌하며 맞붙었다. 한상아가 번개를 머금은 강력한 일격을 날렸으나 유찬석은 아슬아슬하게 피하는데 성공했다. 공격을 피한 유찬석이 상대의 등 뒤에 사뿐히 내려앉아 그녀는 그의 압도적인 속도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도약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번개를 피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유찬석은 그녀의 기술을 분석하며 검집과 칼날을 전기로 자성화시킨 뒤 그 힘을 이용해 레일건의 효과를 낸다고 파악했다. 그녀의 실력이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라고 인정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유찬석은 한상아에게 그녀가 오직 빨리 공격하고 언제 찌를지만 생각하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상아의 실수가 검을 가속하기 위해 공중에 자기장 레일을 깐 것이라고 밝혔다. 아무리 빠르고 강력한 공격이라도 궤적이 뻔히 보이는 일격을 그대로 맞아줄 사람은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상대는 그에게 건방 떨지 말라며 매섭게 쏘아붙였다. 온몸에 전기를 뿜어내며 돌진하던 한상아는 그 기술을 쓰지 않고도 널 박살낼 수 있다고 소리쳤다. 주인공은 이미 가장 빠른 공격도 피했는데 이런 공격에 맞을 리가 있겠냐며 상대를 도발했다. 번쩍이는 전기를 두른 채 앞으로 돌진하며 한상아는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가 공격을 쏟아내자 폭발적인 에너지가 터져나오며 주변을 빛과 엄청난 힘으로 물들였다. 그는 그녀가 만화를 억지로 쥐어짜내며
무리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다. 주인공은 이대로 가다간 그녀의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것임을 직감했다. 주인공은 꽤 멋진 기술이었지만 싸움은 여기서 끝내자고 상대에게 말했다. 아프면 왼손을 들어라. 그 직후 믿을 수 없이 강력한 주먹이 그녀의 복부에 정확히 꽂혔다. 엄청난 충격에 한상아는 이를 악물며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강력한 발차기가 장렬하며 주인공의 상대는 바닥을 나뒹굴며 저 멀리 날아갔다. 묵직한 발차기가 꽂혔고 폭발적인 힘과 함께 상대는 바닥에 거칠게 처박혔다. 그녀는 엄청난 충격에 넋이 나간 채 멍하니 허공을 올려다보았다. 기력을 다한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관중들은 아카데미 수석인 한상아가 이렇게 압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다. 유찬석은 한상아가 다른 이들보다 실력이 뛰어나긴 했지만 만화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육체적인 단련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패배한 뒤에도 다시 일어나려는 한상아의 모습을 보며 유찬석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까 했던 말에 응답이라도 하듯 바닥에서 손 하나가 천천히 올라왔다. 경기장 바닥에 쓰러진 한상아가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고 그 옆으로 진행 요원이 무릎을 꿇고 다가왔다. 주인공은 감탄했다. 들라고 했더니 진짜로 들었네. 경기가 끝나고 유찬석이 걸어나가는 동안 스태프들이 경기장에 쓰러진 한상아 주위로 몰려들었다. 누군가 진행자의 귀에 대고 다급하게 속삭였고 그는 충격을 받은 듯 큰 소리를 질렀다. 진행자는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선발전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선언했다. 안내방송이 유찬석을 승자로 발표하며 그에게 잠시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그는 갑작스러운 경기 상황에 어리둥절해했다. 이어지는 방송에서 유찬석과 현역 헌터의 특별 경기가 곧 치러질 것이라 밝혀지자 경기장은 발칵 뒤집혔다. 방송은 이 경기가 협회장의 특별 허가로 성사되었음을 설명하며 관중들의 호응을 부탁했고 두 관계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반응했다. 상대의 정체가 이미 관중들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아 이번 도전자 역시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춘 헌터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이 특별 경기가 그녀가 직접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나선 것인지 궁금해하며 이런 상황은 그곳이나 지구에서나 똑같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며 유찬석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 그 목소리는 예고 없이 나타난 것에 사과하며 당신의 실력을 직접 확인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대한 대검을 들고 당당하게 선 상대는 자신을 잔나비 길드의 이선이라고 소개했다. 이선은 지금까지의 무대는 유찬석에게 너무 좁았다고 말하며 그에게 정식으로 대결을 신청했다. 이선은 도전이 버겁다면 거절해도 좋다고 말했지만 그는 속으로 그녀가 세계 랭킹 10위의 헌터라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이선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오라와 여유를 살피며 그녀가 진짜 배기 프로라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의 몸 상태로는 창을 든다 해도 상대하기 벅찰 것이라. 하지만 그런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찬석은 기대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가 당장 경기를 시작하자고 동의하자 심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주인공은 지금까지 체력을 별로 쓰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그녀의 수를 읽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상아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것을 보며 유찬석은 어차피 이선과 싸워야 한다면 이 선발전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이 낫다고 결론 내렸다. 독백은 이어졌고 이선이야말로 그 목표에 걸맞은 완벽한 상대라는 확신에 유찬석은 이르렀다. 도전을 준비하며 이참에 자신의 몸값을 제대로 올려볼까 고민했다. 한편 경기장 내의 긴장감이 치솟으면서 관중과 스태프들은 경악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의 상대는 엄청난 괴력을 담아 무기를 내리치며 그를 정통으로 노렸다. 그는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막아냈고 불꽃이 튀는 엄청난 충격에 이를 악물었다. 주인공은 여자의 몸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뿜어져 나오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다. 그녀는 거세게 공격을 밀어붙였고 그는 또 한 번의 묵직한 일격을 막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격돌로 엄청난 충격파가 터져나오며 두 사람은 경기장 저편으로 튕겨나갔고 관중들은 그 광경을 경악하며 지켜보았다. 이선은 전투 초반과 비교해 자신의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을 깨달았다. 유찬석은 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틈을 파고들 신체 능력이 지금의 몸에 없다는 사실에 속으로 욕설을 삼켰다. 이선은 꽤 괜찮은 준비 운동을 기대했다고 말하며 벌써 지친 거냐고 묻고는 그가 30분이나 버틸 줄은 몰랐다고 인정했다. 이어서 그녀는 거대한 대검을 휘두르며 편하게 보내주겠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유찬석은 자신에게 축적된 만화가 거의 바닥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대기 중에도 끌어다 쓸 만화가 별로 없다는 것을 눈치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는 자신의 필살기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굳은 결의와 함께 주인공은 모순의 불꽃을 발동시켰다. 그는 땅을 박살내며 앞으로 튀어나갔고
상대와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선은 파편을 뚫고 돌진하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오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만큼의 위력으로 휘둘렀다고 확신했는데도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맞서자 그녀는 그를 감싼 검은 불꽃이 대체 무엇인지 물었다. 주인공은 자신의 힘, 모순의 불꽃의 이름을 밝혔다. 그것은 그가 지구로 귀환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의지했던 특기이자 그가 가장 신뢰하는 힘이었다. 그을린 자국 하나 없는 그의 옷이 증명하듯 이 검은 불꽃은 일반적인 불처럼 물질을 태우지 못했다. 유찬석은 자신의 불꽃이 자신이 연료로 지정한 추상적인 개념들을 태우며 타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출력으로는 자아, 기억, 이성처럼 발화점이 높은 개념은 태울 수 없기에 태울 만한 다른 개념을 선택했다. 이선이 맹렬히 달려들며 유찬석에게 갑자기 더 빨라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찬석은 피로라는 개념을 태우는 능력을 발동하며 강력한 일격을 퍼부었다. 이선은 짧은 시간 안에 정말로 회복한 거냐며 충격에 휩싸여 물었다. 이선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내리치자 유찬석은 사방의 파편이 튀는 가운데 무기로 그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는 경기장의 설정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대기 중에 많아 농도가 계속해서 요동치는 것을 유찬석은 불이 물질을 태울 때 열을 방출하듯 모순의 불꽃은 추상적인 개념을 태울 때 만화를 방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화를 사용해 모순의 불꽃을 피우고 그 불꽃이 자신의 피로를 태워 더 많은 만화를 생성해내는 방식을 설명했다. 그 과정이 끊임없는 순환고리를 만들어냈다. 유찬석은 상대와 맞서 싸우며 자신의 진짜 특기는 지구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은 엄청난 괴력으로 땅을 내리쳐 사방으로 파편을 흩뿌렸다. 그녀는 그를 매섭게 노려보며 계속 이딴 식으로 나올 거냐고 따져 물었다. 유찬석은 자신의 방식을 다른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절대 안 놔주는 놈에 비유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특기가 소모전이라고 밝히며 아직도 한참 더 버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유찬석은 시익 웃으며 언제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끈질긴 남자는 어떠냐고 물었다. 여자는 아주 끔찍하게 싫어한다고 차갑게 대꾸했다. 나무에 불을 붙이면 재만 남고 이미 타버린 재는 다시 태울 수 없듯이 모순의 불꽃 역시 찌꺼기를 남긴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마침내 재만 남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모순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한참 뒤 그녀가 내뱉었다. 4시간 17분. 헌터 이선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유찬석을 내려다보며 그렇게 오래 버텨놓고도 더 계속하고 싶냐고 물었다. 유찬석의 기권으로 헌터 이선이 승리했다는 안내방송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는 막대 사탕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탄성을 질렀다. 이선은 수고한 보상이라며 막대 사탕을 건넸고 그 안에 자신의 명함도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명함에는 이선이 잔나비 길드 3팀 소속 파트너 헌터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며 일단 연락부터 달라고 그에게 말했다. 헌터 선발전이 종료되었다는 방송과 함께 우승자인 유찬석을 무대로 호출했고 그는 잔나비가 헌터 기획사인지 궁금해했다. 잠시 후 그는 막대 사탕을 이로 와작 깨물어 부러뜨렸다. 유찬석은 스마트폰 안에 헌터 면허증이 들어있는 것을 보며 과거에 비해 훨씬 발전된 기능들의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기계엔 정말 없는 게 없다고 감탄하던 유찬석에게 누군가 그가 헌터인지 확인하며 말을 걸어왔다. 체격이 거대한 근육질의 사내가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며 유찬석에게 인사를 건넸다. 유찬석이 사내의 엄청난 키에 감탄하며 누구인지 묻자 사내는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사내의 이름이 태백길드의 파트너 헌터 윤승현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는 유찬석에게 자신의 팀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그 남자 아래서 충분한 경험을 쌓는다면 유찬석이 크게 빛을 발할 것이며 유찬석도 그가 진심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협력을 제안해왔다. 그는 선약이 있어 아직 확답을 줄 수 없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 남자는 웃으며 지금 당장 대답을 요구할 줄 알았냐고 물었다. 갑자기 그가 찬석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입을 열었다. 가까이 다가온 남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그러고는 나중에 보자며 손을 흔들었고 찬석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는 태백길드는 무조건 걸러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시훈이 전화를 받았고 유찬석은 어디로 가면 되는지 물었다. 그녀는 헌터 협회 건물 2층에 있는 오두막에 있다며 위치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는 오두막이라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놀란 표정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밝은 미소의 직원이 오두막에 온 것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인사를 건넸다. 이시훈은 일찍 도착한 그를 반기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가 카페로 들어서자 그녀는 독특한 이름에 대해 언급했고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길드로 스카우트하려 했다며
엄청난 덩치의 사내였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 스카우터가 태백의 윤승연일 거라 확신하며 그가 나섰으니 다른 길드들은 감히 제안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잔나비 길드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녀는 애초에 그를 영입할 생각이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다. 대신 길드에 얽매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녀는 윤승연이 필시 주니어 자리를 제안하려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주니어와 파트너 헌터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녀는 그가 헌터 아카데미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길드 소속 헌터들이 보통 주니어, 시니어, 파트너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주니어와 시니어는 파트너 헌터가 이끄는 팀에 속하며 사실상 월급쟁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파트너 헌터는 월급 대신 길드 지분을 가지고 사업가처럼 순수익을 나누는 구조라고 말했다. 유찬석은 그 시스템이 로펌과 똑같다고 말했고 이시우는 길드 자체가 로펌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파트너 헌터가 되기 위해 반드시 길드에 들어가거나 주니어, 시니어 단계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유찬석은 했다. 자신이 유명해져서 번듯한 실적을 쌓으면 길드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열렬히 동의했지만 그는 그녀가 왜 자꾸 사탕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인맥이나 경험 없이는 제대로 된 의뢰를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그녀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문제를 돕겠다고 흔쾌히 제안했다. 찬석은 그녀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시우는 훗날 그가 길드의 스카우트를 받을 때 잔나비라는 이름만 기억해주길 바란다며 확실하게 그에게 빚을 지우고 있음을 알렸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봉투를 밀어주며 안의 내용을 볼지 말지는 그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봉투 안에는 인천시가 의뢰한 교동도 임무가 들어있었다. 그곳은 2년 전 부식의 틈새 제거에 실패한 후 부식지대가 형성된 섬이었다. 찬석은 자신의 임무가 단순히 부식의 틈새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교동도 일대를 정찰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틈새들을 토벌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임무는 한 달 뒤에 시작되며 선금 500만 원의 성공 시 추가로 1,500만 원이 지급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치고는 보수가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녀는 억울하면 강해져서 유명해지라고 조언했다. 명성을 얻으면 주머니가 터질 만큼 돈이 굴러들어올 테니까. 그의 대답은 무엇인가? 잠시 후 이시우는 길드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그 녀석이 대체 어떤 놈이길래 그렇게까지 칭찬하는지 그녀는 궁금해했다. 그의 이름이 유찬석이며 무기 사용이 필수인 선발전에서 맨손으로 통과한 민간인이라고 확인해주었다. 그녀는 틈을 대놓고 떠먹여주다시피 했는데도 자신을 상대로 무려 4시간이나 버텼으니 그저 나쁘지 않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힘을 조절하느라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10년차 베테랑 헌터라고 단호하게 맞섰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험난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얻은 것이기에 그를 가볍게 압도했어야 마땅하나 4시간을 버틴 건 실로 엄청난 일이라고 털어놓았다. 창밖을 내다보며 그녀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저런 괴물 같은 녀석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모든 찬사에도 불구하고 길드장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아직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교동도 임무는 특별히 임무 경험이 있는 헌터들만 차출되는 곳이었다. 그의 실력은 뛰어나겠지만 과연 베테랑 팀원들의 발목을 잡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시우는 믿을 만한 사람과 짝을 지어줬으니 그 점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길드장을 안심시켰다. 길드장도 그녀의 안목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그 녀석이 그녀의 경지에 오르면 과연 어떤 괴물이 될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 대답이 결코 유쾌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만약 유찬석이 이 정도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 신출내기 헌터가 길드장마저 꺾어버릴지도 모르니까. 한 달 전 택배 기사가 1506호 주소를 중얼거리며 배송할 문을 찾고 있었다. 짐의 엄청난 무게에 쩔쩔매며 기사는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겁냐고 투덜거렸다. 배달 하나를 끝낸 후 그는 다음 물건의 송장을 확인했다. 문 앞으로 다가간 그는 택배가 도착했다고 큰 소리로 알렸다. 커다란 케이스 앞에 앉은 유찬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길다며 혀를 내둘렀다. 케이스를 연 유찬석은 창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새로운 부품만 끼우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 영약이 위급 상황을 대비해 만화를 응축시켜 놓은 것으로 헌터들이 비상시에 사용하는 포션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했다. 만화를 다루는 방식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라면 이 영약은 그 과정을 비약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찬석은 자신이 남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화를 다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축적 과정을 건너뛰고 대기 중의 만화를 직접 흡수하여
공기 중에 무한한 만화를 끌어다 쓸 수 있었다. 게다가 만화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을 반복할수록 만화가 통과하는 통로가 점차 단련되어 더 방대한 양의 만화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 만화 통로가 충분히 넓어지기 전까지는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양이 적어 단기간에 폭발적인 위력을 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미리 만화를 어느 정도 축적해 두기로 결심했다. 한 달 동안 이 영약으로 수련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얼마 후 인천교동도 눈부신 아침, 하늘 아래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누군가 스캔을 위해 QR코드가 띄워진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담당자가 유찬석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를 8분대로 배정했다. 낡은 8번 표지판이 분대의 집결지를 알리고 있었다. 유찬석이 무리에 합류하자 다른 분대원들은 보수와 긴장감, 그리고 여기가 맞는 자리인지에 대해 수군거렸다. 유찬석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꽤 차분해졌다고 말했고 그녀는 아까는 그냥 정전기 때문이었다고 변명했다. 상하는 그들이 같은 분대라는 사실을 짚으며 임무 동안 함께 행동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자신이 왜 그래야 하냐며 반문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보다 강하니 곁에서 배우고 싶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경외심에 어깨가 다 빠지겠다며 비꼬듯 농담을 던졌다. 한상아는 어깨가 자주 빠지냐고 진지하게 물으며 창술사에게 그건 치명적이라고 경고했고 찬석은 속으로 그녀가 지독하게 유머 감각이 없다고 생각했다. 임무 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진행 요원이 모두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8분대가 모두 모이자 요원은 본격적으로 임무 브리핑을 시작하겠다고 알렸다. 요원은 처음 참가하는 헌터들도 있으니 용어 설명부터 하겠다고 말했고 찬석은 혹시 자신을 콕 집어 말하는 건가 싶어 의아해했다. 그는 부식의 틈새가 1등급부터 등급 외까지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위험하고 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틈새를 알파라고 부른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요원은 알파 부식의 틈새가 현재 북부 인사리의 교회 쪽에 위치해 있다며 틈새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니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그들의 임무가 읍내리와 교동면 일대를 순찰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부식의 틈새를 찾아 토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헌터가 토벌 임무에 신출내기가 포함된 분대를 보내는 것이 과연 맞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누군가 교동도에 진입했다고 소리쳤다. 헌터들은 멀리서부터 뼛속까지 시려오는 음기가 느껴진다며 피가 얼어붙는 것 같다고 수군거렸다. 동시에 찬석은 속으로 다들 호들갑이 너무 심하다고 혀를 찼다. 일행은 섬의 상황이 해상통제실로 실시간 보고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임무를 준비하는 헌터들의 무운을 비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팀원 중 한 명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두 구역을 정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팀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불안해했다. 찬석은 화계사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한 남자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도대체 왜 거기까지 가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유찬석은 화계사가 전략적으로 시야가 트인 고지대이며 숙박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처에도 머물 곳이 많은데 산에 올랐다가 포위당하면 어쩔 거냐며 반발했지만 유찬석은 그들의 기울을 일축했다. 피덩이 신입의 명령 따위는 듣지 않겠다고 뻗대자 유찬석은 어딜 가나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은 꼭 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뜻이 맞지 않으면 차라리 각자 흩어져서 행동하자고 제안했다. 그 후 그들은 숲을 지나 발걸음을 재촉했다. 유찬석은 낯선 헌터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그의 만화가 한사나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아챈다. 유찬석은 김민재에게 왜 자신들을 따라오기로 했는지 묻는다. 김민재는 신입 둘이서만 행동하게 두는 것이 걱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유찬석은 그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이곳에 제대로 된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주인공이 멈춰서더니 손을 들어 일행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유찬석은 조용히 김민재에게 반대편을 살펴보라고 지시한다. 김민재는 초조하게 모퉁이 너머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괴물 무리가 숲의 공터에 모여 일행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김민재는 앞에 적이 최소 50마리는 있다며 우회하자고 불안하게 제안한다. 주인공은 그를 진정시키며 고유 스킬이 무엇인지 묻고 김민재는 괴물들과 싸울 생각에 놀라워한다. 그는 헌터가 침식 생물과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며 고유 스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는다. 김민재는 머뭇거리며 자신의 스킬이 화염이라고 밝힌다.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능력은 파이어볼이었다. 주인공은 자신의 신호에 맞춰 먼저 공격하라고 지시했고 김민재는 그 말에 충격을 받는다. 한사나가 자신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자 그는 경악한다. 그녀도 이 사람과 한통속이란 말인가? 김민재는
셋이서 50마리의 적을 상대하는 것은 무모하며 특히 이번이 첫 임무인데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한다. 김민재가 다른 헌터들에게 무전을 치자고 제안하지만 주인공은 그들이 제때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인공은 화계사에서 곧바로 출발한 자신들과 달리 다른 헌터들은 현재 해안가를 수색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누군가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무전을 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인다. 게다가 괴물들이 흩어지면 다른 헌터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상황을 파악한 김민재는 주인공의 말이 맞다고 속으로 인정한다. 주인공은 근처에 헌터가 있더라도 아까 있었던 갈등 때문에 곧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이 상황은 자신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기습 공격을 가하는 것뿐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기에 주인공은 재빨리 작전을 설명한다. 김민재가 파이어볼로 중앙을 공격하는 동안 그가 양옆을 막기로 한다. 김민재는 계획에 동의하면서도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감탄하며 주인공이 어떻게 이렇게 능숙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한편 괴물 무리는 자신들을 향한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모여있다. 김민재는 파이어볼 공격을 날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움직이라고 소리친다. 파이어볼이 목표물에 적중하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김민재는 다음 파이어볼을 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주인공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쏘라고 말한다. 김민재는 알겠다며 단호하게 대답한다. 주인공은 전투에서 항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속으로 생각한다. 주인공은 전장을 날렵하게 누비며 최고의 효율을 내려면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되새긴다. 괴물 중 하나가 번뜩이는 눈과 드러난 송곳니로 포효하며 공격을 준비한다. 다음 파이어볼이 준비될 때까지 주인공은 남은 괴물들을 처리해 김민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기로 한다. 적들이 다가오자 그는 혼자서 모든 괴물을 막아낼 수는 없다는 것을 직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한사나는 강력한 검격을 날리며 폭발적인 에너지로 괴물 여럿을 날려버렸다. 공격을 마친 한사나는 찌릿거리는 에너지에 둘러싸인 채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섰다. 불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오며 찬석에게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다. 유찬석은 길을 비켜주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하며 쏘라고 소리쳤다. 김민재가 위에서 내리꽂는 거대한 화염 공격을 날려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숲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사방으로 파편과 불길이 튀었다. 주인공이 둘 다 죽이라고 소리쳤다. 폭발의 여파가 가라앉으며 나무 사이로 연기와 먼지가 피어올랐다. 유찬석은 무기를 든 채 조용히 서서 처참해진 잔해를 살폈다. 주인공은 모두 수고했다고 말하려다 말을 흐렸다. 동료가 자신에게 총을 겨누자 그는 매우 당황했다. 하지만 주인공이 자신을 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비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괴물을 향해 총을 쏘았다. 한사나가 김민재에게 마이크로칩을 심는 거냐고 묻자 그는 임무가 끝난 뒤 계약된 정크딜러가 사체를 수거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찬석이 정크딜러에 대해 묻자 김민재는 사체에서 부산물을 직접 회수하는 것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체에 칩을 달아두면 임무가 끝난 후 정크딜러들이 와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수거해 간다고 말했다. 그는 딜러들이 물건을 감정해 판매한 뒤 수수료를 떼고 남은 수익을 칩을 심은 헌터에게 돌려준다고 덧붙였다. 유찬석이 정크딜러를 믿을 수 있냐고 묻자 김민재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민재는 셋이서 50마리의 적을 상대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유찬석의 활약을 칭찬했다. 갑자기 위에서 괴물 같은 적이 촉하고 떨어졌고 유찬석과 김민재는 그 충격에 대비해야 했다. 뒤로 밀려난 주인공은 서둘러 모두 괜찮은지 물었다. 일행이 다시 모이자 민재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주인공은 앞을 힐끗 보며 무언가 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괴한 형체가 나타났고 주인공은 그것을 일종의 중간 보스라고 파악했다. 위협을 감지한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빌어먹을. 유찬석은 이 괴물이 방금 전까지 상대했던 놈들의 우두머리인지 의아해했다. 적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만화를 느낀 유찬석은 혼자 상대하겠다고 선언하며 다른 이들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민재는 만약 저 괴물이 자신들을 노린다면 두 사람은 도망칠 수 없을 테니 협공으로 시간을 벌고 후퇴하여 상황을 보고하자고 제안했다. 유찬석은 잔말 말고 뒤로 물러나라고 소리치며 시체 가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라고 동료들에게 강렬한 한마디가 그들을 흔들어 놓으며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유찬석은 동료들이 다칠 걱정 없이 역설의 불꽃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혼자 싸우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괴물에게 직접 도발하며 덤벼보라고 소리쳤다. 그 사이 동료들은 그가 위험해 보인다며 도와줘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한사나는 나설 필요가 없다며 유찬석이 밀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 유찬석은 모든 공격을 가뿐히 피하며 괴물을 향한 맹공을 퍼부었다. 한사나는 전투를 지켜보며 유찬석의 움직임에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눈치챘다. 그녀는 자신이었다면 피하는 것조차 버거웠을 공격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유찬석은 회피와 공격을 동시에 해내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창이 꽂힐 때마다 검은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저게 대체 무슨 힘인지 경악했다. 검은 불꽃이 거세지자 괴물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처음에는 유찬석이 고전하는 듯 했지만 지금은 명백히 괴물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랑 같은 신입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유찬석이 다시 한번 공격을 가하자 압도적인 속도에 괴물이 뒤로 밀려났다.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땅을 미끄러지듯 이동해 괴물의 반격을 피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자신의 무기를 다시 손으로 불러들였다. 괴물이 돌진해 오자 이현석은 온 힘을 다해 창을 던졌다. 민재는 그가 무기를 던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는 다급하게 유찬석을 부르며 괴물이 다가오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괴물이 얼굴 바로 앞까지 송곳니를 들이밀며 맹렬히 덤벼들었다. 그 다음 순간 괴물은 바닥에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괴물의 기력을 모두 태워버렸는데도 녀석이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놔야 했다. 한편 일행은 갑작스러운 상황, 반전의 충격에 빠진 채 바라보았다. 민재는 유찬석 헌터가 밀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괴물이 쓰러지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주인공은 그를 부르며 교동도에 이런 괴물이 나타나는 게 맞냐고 물었다. 그는 침식균열의 코어도 아닌 존재가 이럴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유찬석은 침식균열이 사계 등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사전 임무 브리핑에서 교동도에 알파 침식균열이 등급의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던 것을 기억해낸다. 유찬석은 교동도의 알파 침식균열이 3등급으로 성장한 게 틀림없다고 결론지었고 그 말에 동료들은 한사나는 브리핑 내용과 다르다며 반발하지만 유찬석은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3등급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등급 외 균열과 3등급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며 소리치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가늠해보기 시작한다. 김민재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헌터의 수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민재는 유찬석에게 다른 헌터들을 구하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간청하며 그의 실력이라면 3등급 부식의 틈조차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찬석은 그 제안을 즉각 거절한다. 유찬석은 섬에 있는 모든 헌터를 혼자서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며 자신에게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들의 임무는 새로운 부식의 틈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지 위험에 빠진 모든 헌터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일에서 모두가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경고한다. 한상아는 유찬석에게 만약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묻는다. 한상아는 억울함을 느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겠냐고 유찬석을 도발하고 그렇다면 마땅히 연민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 하는 건 자신이냐고 따져 묻는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주인공은 이 세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죽음도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누군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결국 죽게 된다고 덧붙인다. 유찬석은 일행에게 절망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고 충고한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잠시 후 주인공은 건물이 온전하고 오염된 존재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그가 무언가 보이는 게 있는지 묻자 민재는 너무 어두워서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명 덕분에 다른 헌터들의 위치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위험했다. 약한 몬스터를 상대로는 위치가 드러나도 상관없겠지만 강력한 몬스터가 나타난다면 몹시 위험해질 것이다. 그는 모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8분대의 유찬석이라 밝히며 그들이 마주친 몬스터의 위험 수준을 알린다. 이 메시지는 알파 부식의 틈이 3등급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명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모두에게 당부한다. 주인공은 질문을 던지며 나뭇가지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부식의 틈의 핵을 파괴하면 모든 오염된 존재들이 사라질 것이며 민재는 동력이 없으면 오염구역 자체가 소멸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해결책이 간단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저 부식의 틈을 파괴하기만 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동료들이 잠들자 주인공은 손을 뻗어 바닥에 버튼이 달린 작은 상자를 내려놓았다. 유찬석은 몬스터가 접근하면 그 장치가 알람을 울릴 것이라 떠올리며 동료들을 안심하고 쉬게 둬도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브리핑 때 알파 부식의 틈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둔 것이 다행이라 여기며 이대로라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갑자기 믿는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자 유찬석의 두 눈이 충격으로 커진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은 주인공은 마리씨가 되었다며 중얼거렸다. 에너지 스파크가 튀는 주먹을 꽉 쥐며 그가 물었다. 또 거대한 몬스터가 그의 앞을 막아섰고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교동도 헌터 협회 상황실. 한 오퍼레이터가 5분 대 헌터 일부의 신호가 끊겼으며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직원은 몬스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다급히 전하며 3분대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미분류 부식의 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관리자는 지원군 파견, 비상 연락망 가동, 그리고 인근 모든 헌터들에게 긴급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갑자기 한 직원이 누군가 알파 부식의 틈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관리자에게 알렸고 이에 모두가 경악했다. 관리자는 다급히 직원들에게 알파 부식의 틈으로 향하는 자와 연락을 취하라고 지시하며 그의 신원을 밝혀내라고 소리쳤다. 그 인물을 8분대의 유찬석 헌터라고 파악하며 그가 부식의 틈의 진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진화가 전례 없는 일이며 찬석이 최초의 대응자임을 깨달은 관리자는 팀에게 유찬석의 단말기에 연결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누군가 해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건 유찬석뿐일 거라는 결론이 내려진 순간 통신이 연결되었다. 유찬석은 몬스터의 속도에 허를 찔렸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며 경악했다. 유찬석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오퍼레이터들을 향해 분노하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복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현재 상태의 패러독스 플레임으로는 저 몬스터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토록 강력한 적을 상대로는 창으로 숨통을 끊기 전에 패러독스 플레임으로 놈을 약화시켜야만 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짐승은 좀처럼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앞서 교동도의 만화를 너무 많이 소비한 탓에 몬스터가 평소보다 훨씬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떠올렸다. 교동도를 떠날 수 없었기에 유찬석은 그곳에서 만화를 끌어올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찾던 장소를 발견했다. 번개가 튀는 가운데 유찬석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몬스터를 향해 앞으로 돌진하며 상대에게 잘 따라오라고 말했다. 전투를 계속하기 전에 그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한 직원이 GPS 신호가 끊겼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직원은 유찬석 헌터가 알파 부식의 틈 안으로 진입했다고 알렸다. 주변을 둘러본 주인공은 이곳이 생각보다 깨끗하다고 느꼈다. 그는 미분류 및 3등급 부식의 틈은 그리 크지 않다고 들었던 것을 떠올리며 그렇다면 1등급과 2등급은 대체 얼마나 클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부식의 틈 관광은 끝났다. 우뚝 솟은 몬스터와 마주한 그는 자신은 집착하는 타입이 아니라며 이제 그만 관계를 끝내자고 제안했다. 괴물은 맹렬한 포효를 내지르며 송곳니를 드러내고 침을 뚝뚝 흘린다. 유찬석은 패러독스 플레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통제 불가능한 성질이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그는 패러독스 플레임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에게 옮겨붙는다고 밝힌다. 결의에 찬 눈빛으로 앞을 응시하는 그는 아군조차 패러독스 플레임에 휩쓸릴 수 있다고 덧붙인다. 만약 패러독스 플레임이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무기를 치켜들고 돌진하며 적을 향해 패러독스 플레임의 힘을 방출한다. 보라색 불꽃이 폭발하듯 솟구치자 유찬석은 그 걷잡을 수 없는 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맹공을 이어간다. 몬스터는 맹렬한 패러독스 플레임에 휩싸여 그 파괴적인 에너지에 압도당한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뒤돌아본 그는 혼자 싸운다면 그런 단점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힘을 개방하자 푸른 에너지가 유찬석의 가슴을 타고 흐른다. 에너지는 그의 심장과 흉곽 전체로 퍼져나가며 내부의 만화, 회로를 환하게 밝힌다. 그가 흡수한 만화는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만화 회로를 넓히고 강화한다. 유찬석은 이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이글거리는 보라색 에너지로 뒤덮인 괴수가 입에서 침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숙인다. 빛나는 마법진이 밤하늘에 나타나 풍경 위로 에너지를 뿜어낸다. 상대의 속셈을 알아챈 유찬석이 다 안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연다. 덩치 큰 몬스터 여러 마리가 돌진해온다. 공격을 준비하며 놈들의 턱이 쩍 벌어진다. 주인공이 물었다. 그래서 지원군을 불렀다 이거지. 돌진하는 몬스터들을 마주한 유찬석은
쪽수로 밀어붙이려는 수작은 이제 무의미하다고 선언한다. 거대한 암흑 에너지가 유찬석의 주변에서 폭발하며 땅을 찢고 일대를 집어삼킨다. 그는 자신이 예전보다 몇 배는 더 강해졌음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이 세계에서 도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며 부식의 틈에 핵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다. 김민재 헌터의 말에 따르면 핵은 이 공간에서 가장 강한 부식 생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갑자기 위협적인 목소리가 유찬석에게 멈추라고 명령한다. 그림자 같은 괴물이 무기를 치켜들며 불길하게 선언한다. 강력한 힘이 내리꽂히며 물보라와 파편이 사방으로 흩날린다. 몬스터를 관찰하던 유찬석은 놈이 패러독스 플레임이 꺼지기만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그 지능에 감탄한다. 그가 이해한 대로 부식의 틈의 핵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몬스터는 자신이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다. 유찬석은 자신의 현재 힘을 가늠해본 뒤 사연격 콤보 정도는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주저없이 그는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앞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무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카로운 에너지의 검기를 상대를 향해 날려보냈다. 몬스터는 다가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 무기를 들어올리며 충격에 대비했다. 몬스터의 무기와 유찬석의 일격이 격렬하게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유찬석의 공격이 영거리에서 몬스터의 무기를 강타하자 푸른 에너지가 폭발했다. 이중 궤도창, 나선형으로 휘도는 푸른 에너지 공격이 몬스터를 뒤로 날려버렸고 놈의 발밑 땅이 산산조각 났다. 몬스터는 갑작스러운 맹공에 미처 반응하지 못한 채 충격에 빠져 응시했다. 이중 궤도창은 첫 타격을 4번 반복하는 푸른 궤적을 생성한다. 만약 그 궤적과 함께 공격한다면 이는 단순히 사연격을 반복하는 기술에 불과하다. 그 순간 몬스터는 주인공의 창이 뿜어내는 또 다른 맹렬한 공격에 직면한다. 하지만 그는 만약 푸른 궤적이 한 박자 늦게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한다. 이러한 변형은 적이 피하기 훨씬 까다로운 변칙적인 2단, 창술 공격을 만들어낸다. 시차를 두고 펼쳐지는 양동 공격에 직면한 상대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다. 그는 적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한다. 그 후 그는 괴물을 향해 강력한 공격을 날린다. 만화 공격이 괴물의 몸을 관통할 때마다 그 자리에 구멍이 뚫린다. 괴물의 가면이 부서지기 시작하자 주인공은 그저 소멸하고 끝날 줄 알았다고 속으로 읊조린다. 그는 손에 쥔 빛나는 물체를 유심히 바라보며 이것이 일종의 상자인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그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신비로운 보랏빛 상자를 조심스레 연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며 그는 충격에 휩싸인다. 통제실 안 직원들이 부식지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구팀 헌터들과의 통신이 두절되었다고 다급히 보고한다. 지원 헌터들이 괴물들과 조우했으며 방해 전파로 인해 교동도 착륙이 어려워졌다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진다. 한 직원은 두려움에 휩싸인 채 이대로 끝나는 것인지 절망스럽게 바라본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헌터들이 전멸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좌절하던 순간 누군가 갑자기 실장을 다급히 부른다. 알파 부식 균열에 진입한 유찬석 헌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직원의 다급한 외침에 다른 직원이 무슨 내용인지 묻는다. 다른 직원이 메시지를 메인 화면에 띄우겠다고 말하며 교동도의 알파 부식 균열이 처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직원들은 드러낸다. 교동도의 알파 부식 균열 신호가 사라졌으며 헌터들과 조우했던 부식 괴물들이 모두 전멸했음을 확인한다. 한 직원은 믿기지 않는 듯 화면을 응시하며 이 사건을 기적이라 부른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유찬석은 밤하늘 아래 앉아 공기가 맑다며 무심하게 중얼거린다. 강력한 충격에 괴물이 벽을 뚫고 추락하고 그 여파로 여러 인물들이 뒤로 튕겨나간다. 한상아는 전류를 뿜어내며 매서운 검격을 날린다. 한상아는 전기가 흐르는 검을 꽉 움켜쥔 채 다음 공격을 준비한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한상아는 적이 너무 많아졌고 유찬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등을 맞대고 선민재가 다급히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과연 우리가 살아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둘 다 한계에 다다른 상황 속에서 한상아는 김민재 역시 이미 버틸 수 없는 상태임을 알아차린다. 다친 다리로 검을 꽉 쥔 한상아는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속으로 절망한다. 괴물이 입을 쩍 벌린 채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돌진해 온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한상아는 주변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바닥을 딛고 버틴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괴물들에게 포위당한 채 그녀는 더 이상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김민재가 경악하며 사나의 이름을 외치고는 앞으로 달려나간다. 흉측한 괴물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입을 크게 벌린 채 사납게 덤벼든다. 묵직한 충격음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진다.
한상아는 천천히 눈을 뜨며 무언가 달라졌음을 깨닫는다. 눈앞의 괴물이 갑자기 산산조각 나며 흩어지자 김민재는 경악하며 굳어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한상아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본다. 교동도 헌터 집결지. 끔찍한 혼란이 휩쓸고 간 뒤 사람들은 텐트와 구급차 주변에 모여든다. 유찬석은 다친 사람들이 많은 참상을 지켜보며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부식 괴물들이 날뛰었음을 직감한다. 만신창이가 된 2명의 생존자가 유찬석을 발견하고는 믿기지 않는 듯 그의 이름을 부른다. 모두가 저 남자가 정말 혼자서 3등급 부식 균열을 파괴한 게 맞냐며 의구심을 품는다. 그가 다가가자 민재가 손을 흔들며 찬석을 불렀고 그는 거기 있었군 하며 찬석의 문자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어떻게 혼자서 부식 균열을 상대할 수 있었는지 캐묻는다. 찬석은 헌터들이 걱정되어 나섰다고 둘러대면서도 속으로는 이미지 관리 역시 중요한 스킬이라며 미소 짓는다. 진작 알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나섰을 거라며 농담을 던질 때 누군가 다가와 그를 유찬석 헌터라고 부른다. 변종태는 자신을 한국운영공사 경기북부 인천지사 제3지부장이라고 소개한다. 유찬석은 자신을 부른 사람이 바로 변종태임을 눈치채고 잠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는지 묻는다. 시장님께서 당신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유찬석은 사람을 이리저리 부려먹는 게 늙은이들의 종특인지 속으로 비웃는다. 그는 3등급 부식 균열 클리어에 대한 보너스가 계약서에 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단가를 협상하기로 마음먹는다. 한 남자가 유찬석에게 다가와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인사한다. 남자는 자신을 통신 및 연락장교 이필재라고 소개한다. 복도를 걸으며 이필재는 시장님이 이 만남을 진심으로 고대하셨으며 오늘 아침 교동도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말한다. 보고를 본 시장이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이필재가 설명하자 유찬석은 별 대단한 일도 아닌데 나중에 뵀어도 될 뻔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신입 헌터가 단독으로 3등급 부식 균열을 파괴한 건 위대한 선구자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필재가 거듭 강조한다. 유찬석은 속으로 혼자 감당하기엔 조금 벅찼다고 인정한다. 유찬석이 그 전례를 곱씹고 있을 때 이필재가 시장에게 유찬석 헌터가 도착했음을 알린다. 박 시장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와준 유찬석에게 감사를 표한다. 박지현 시장은 자신을 소개하며 궂은 날씨에 그를 오라가라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유찬석에게 자리를 권하며 비서에게 커피를 내오라고 지시한다. 커피가 나오자 시장은 국가를 위한 유찬석의 뛰어난 헌신에 찬사를 보낸다. 시장은 예산 문제로 교동도가 큰 골칫거리였다며 유찬석이 적은 비용으로 이를 해결해줘서 다행이라고 안도감을 내비친다. 유찬석은 커피를 마시며 시장의 질문에 이번이 자신의 첫 의뢰였음을 담담히 인정한다. 인천시장은 유찬석처럼 대단한 인물이 인천에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 몹시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시장이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이며 인천이 그 핵심 지역이라고 열을 올리는 동안 유찬석은 이 뜬금없는 칭찬에 저희를 속으로 의심한다. 인천공항의 인프라 덕분에 수많은 물자가 오간다고 공을 돌리며 경제 자유구역 프로젝트의 이점들을 늘어놓는다. 그는 송도나 청라 같은 국제도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골라내기 힘들 정도라며 한껏 치켜세운다. 요점을 강조하며 시장은 인천의 국제도시들에서 끌어모은 막대한 자금과 공항을 통해 운송되는 물자들을 줄줄이 자신의 읊는다. 지원만 있다면 헌터로서의 앞길은 탄탄대로일 것이라는 은밀한 유혹이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유찬석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느냐고 정중히 허락을 구한다. 빗속을 운전하며 변종태는 유찬석에게 헌터가 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다. 유찬석은 오물이 역류하는 막힌 변기가 있다면 누군가는 뛰어들어 뚫어야 하지 않겠냐며 시니컬하게 답한다. 변종태는 유찬석의 대답에 그저 그렇군요 라며 조용히 수긍한다. 빗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변종태는 실력 있는 헌터들은 유명해져서 상업적인 제안이나 방송계의 스카우트를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유찬석이 명성 때문에 자신이 변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다고 전곡을 찌르자 변종태는 인기에 취해 본분을 잃는 헌터들이 많다며 씁쓸히 인정한다. 변종태는 휴전선 너머에 괴물들로 우글거리는 위험한 부식지대가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한국이 지구상의 마지막 성소로 알려진 유일한 안전지대지만 이마저도 돈에 휘둘리고 있다고 탄식한다. 운전석의 변종태는 유찬석의 최근 업적을 치켜세우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한다. 변종태는 유찬석이 앞으로도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는 진심을 전한다. 그 말을 들은 유찬석은 이들이 대체 어디까지 선을 넘을 작정인지 속으로 혀를 찬다. 남자는 자신의 속내를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였지만
그는 고작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을 알고 있었다. 억겁 같은 세월을 살아온 주인공은 자신이 견뎌낸 수많은 시련들을 담담히 회상한다. 유찬석은 이토록 대단한 지원을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게 분명하다며 예리하게 지적한다. 유찬석이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시장의 재선을 돕는 게 진짜 목적 아니냐고 돌직구를 날리자 담당자는 순간 말문이 막힌다. 그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온갖 정보를 다 찾을 수 있다며 찬석이 꽤 빠삭하다는 걸 어색하게 인정했다. 그는 시장의 임기가 내년 초에 끝나며 다들 재선은 무리라고 입을 모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분위기를 돌리기 위해 담당자는 유찬석이 의뢰에 참여하려면 인천시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다급히 묻는다. 유찬석은 공지사항과 달리 참가하려면 인천시장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걸 속으로 인정하며 시장이 이를 이용해 자신이 인재를 발굴했다고 떠벌릴 작정임을 꿰뚫어 본다. 유찬석은 자신을 끌어들인 뒤 시장이 그저 자신의 인기에 편승하려 한다는 얄팍한 수작을 간파했다. 인천시장은 도시의 인프라를 들먹이며 수많은 국내외 기업들과의 인맥을 한껏 과시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그의 시로한 인스턴트 믹스 커피 브랜드를 거론하며 곧 계약이 끝나니 유찬석 헌터를 새 모델로 밀어주겠다고 생색을 냈다. 시장이 미래의 기회들을 끝도 없이 나열하려 할 때 누군가 시장님 하고 부르며 그의 말을 끊었다. 유찬석은 서늘한 눈빛으로 시장을 쳐다보며 사람을 아주 싸구려로 취급하시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시장은 이 삭막한 분위기를 뒤바꿀 새로운 얼굴이 세상에 필요하다며 핑계를 댔다. 유찬석은 자신처럼 뛰어난 인재가 헌터로 계속 활동한다면 박 시장이 제안한 것들은 어차피 전부 제 발로 굴러들어올 자신의 몫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장이 다급히 안전하고 보수 높은 의뢰들로 그를 구슬려 보려 했지만 주인공에게 그런 제안은 조금의 흥미도 끌지 못했다. 그는 차라리 그 믹스 커피 모델한테 축하 인사나 전하라며 덕분에 그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비꼬았다. 텅 빈 지하도 위로 굵은 비가 쏟아지며 음산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고가도로 아래 빗속에서 두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알겠다고 조용히 대답한다. 후드를 쓴 인물이 교동도 테스트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여 사과한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어쩔 수 없다며 넘기면서도 이내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다고 덧붙인다. 후드를 쓴 인물이 그 물건에 대해 묻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유찬석의 헌터협회 자격시험 영상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휴대폰 화면 속 영상에서는 유찬석이 강력한 불꽃을 내뿜고 흥분한 목소리들이 그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 후드를 쓴 인물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유찬석이 훌륭하다고 말한다. 매달 전국적으로 최신 헌터 랭킹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며 사람들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한 아이가 신나서 엄마에게 자기 휴대폰에 뜬 발표를 보라고 소리친다. 헌터 아카데미 학생들은 이번 달 1위가 누가 될지 논의했지만 그중 한 명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랭킹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주로 대중을 위한 오락거리였지만 병원에 있는 민재는 간절히 결과를 기다렸다. 관계자가 9월 세계 헌터 랭킹을 문종태 대표에게 보고했다. 그 사이 이세연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그도 명단에 있는지 물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MC는 화려한 연출로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언급했다. 중요한 건 탑 10이다. 이세연이 10위로 발표되었고 그녀의 팀은 텐트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했다. 김채연은 5위 헌터로 소개되며 집중한 표정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꽃에 휩싸인 최여름이 3위 헌터로 발표된다. 거대하게 빛나는 균열 앞에 무릎을 꿇은 정태석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진다. 유찬석이 1위를 차지했다는 발표가 나오며 그의 시선을 끈다. 한 스태프가 유찬석에게 오래 기다렸으며 마침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2025년 신규 헌터 명단이 디지털로 화면에 나오고 누군가 유찬석을 봤다고 언급한다. 최단 시간 랭킹 진입을 이룬 유찬석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나온다. 5년차 베테랑 헌터가 3급 침식 균열을 혼자 클리어하는 건 너무 흔해서 헌터계에서는 거의 무시당할 정도였다. 하지만 갓 데뷔한 헌터의 첫 임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한 기자가 유찬석에게 이전 직업을 묻는다. 수많은 청중 앞에 연단에 선 유찬석에게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는지와 침식 균열이 더 커진 것에 대한 질문을 쏟아낸다. 유찬석은 속으로 영재 발굴단 TV 프로그램에 나온 것 같다고 비교하며 일정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겠다고 발표한다. 한 기자가 유찬석에게 헌터로서의 마음가짐을 공유해달라며 열띤 목소리로 묻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많다고 그는 덧붙인다. 진부한 대답을 하는 대신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말은 잊어달라고 모두에게 말했다. 유찬석은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한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나는 가운데 한 목소리가 여기가
예전에 곤솔교도소가 있던 곳이라고 설명한다. 아래로는 재난 이후 남겨진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이 드러난다. 누군가 이런 끔찍한 파괴는 이제 해외에서 흔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침식 균열이 나타난 후 대부분의 국가는 행정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오직 한국만이 국가를 방어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강대국이 되었으며 그들이 타고 있는 헬기가 그 발전의 예시였다. 그는 침식 균열이 나타난 후 많은 수도가 사라져 국가들이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헬기가 착륙하면 그들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8대 침식 균열 중 하나인 곤솔교도소에 도착했다. 곤솔교도소는 13년 전 도심에서부터 거대한 원형으로 퍼져나가며 갑자기 생겨났다. 어떤 징후나 경고도 없이 나타난 것이었다. 소수의 사람만이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이미 침식지대가 되어버린 곳에서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모두 휩쓸려갔다. 단 며칠 만에 도시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국장은 침식 균열의 등장이 각국의 영향력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의 내실은 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주인공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건 좋았지만 이곳에 불려온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해했다. 남자는 며칠 전 태백 길드의 윤승현이 주인공을 찾아왔다며 주인공이 합류하지 않은 것에 짜증이 난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주인공은 윤승현이 아까 본 그 덩치 큰 녀석인지 궁금했다. 나이든 남자는 윤승현이 갑자기 자신에게 주인공의 행방을 물었다고 설명하며 주인공을 놀라게 했다. 그는 개인정보는 누설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태백 길드의 이념은 적자 생존이므로 무력으로 주인공을 굴복시키려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주인공은 지금 당장 힘으로 그 녀석을 쓰러뜨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깨달으며 이 상황이 성가시다고 느낀다. 주인공의 행동을 관찰하던 노인은 그가 길드에 가입하기보다는 혼자 일하는 걸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주인공은 마지못해 그는 동의한다. 태백의 접근을 막으려면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국장은 주인공에게 손을 내밀며 예를 들어 자신이 제안하는 주요 임무를 완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예상대로 말했다. 그의 제안에는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인공은 보답으로 원하는 게 있는지 물었다. 그는 중요한 건 자신이 도움을 줬다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주인공은 그 정도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국장이 주는 임무라면 그에게도 별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명성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침식지대를 뚫고 생필품을 운송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부산에서 난닝시까지 화물선을 호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물 목록을 검토하던 주인공은 고급 도자기나 고급 세단 같은 사치품이 과연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필품으로 쳐주는지 의문을 품는다. 노인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물건들이 필수품이라고 설명하며 주인공이 20년이라고 언급한 것에 놀라움을 표한다. 주인공은 중앙정부가 붕괴된 국가에서 왜 그런 물건들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국장은 침식 균열로 인해 많은 국가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물품들이 특정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은 주인공은 이 의뢰를 거절하기로 마음먹는다. 남자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다급히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석은 정치의 중심에 휘말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며 마음을 바꾸길 거부했다. 국장은 주인공이 이제 막 데뷔한 신출내기 헌터일 뿐이라고 무례하게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관심이 그에게 독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후 남자가 소리치는 동안 주인공은 그의 서류와 제안서들을 헬기 밖으로 던져버렸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유찬석은 떠날 준비를 하며 헬기 승무원들에게 태워줘서 고맙다고 인사한다. 그는 서울까지 직접 헤엄쳐서 가겠다고 선언하며 노인을 경악하게 만든다. 유찬석은 헬기에서 뛰어내려 서류들이 주변에 흩날리는 가운데 하늘에서 떨어진다. 남자는 충격에 빠져 가장자리로 달려가 주인공이 떨어지는 걸 지켜보았다. 그가 바다에 부딪히며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고 헬기는 계속해서 멀어져 갔다. 그는 그의 무모한 도약을 목격한 뒤 요즘 애들이란 하며 중얼거렸다. 해질녘 주인공은 화물선과 컨테이너가 가득한 인천항까지 헤엄쳐 갔다. 한 항만 노동자가 술을 마시던 중 멈칫하며 예상치 못한 무언가에 시선을 빼앗겨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올려다본다. 손이 불쑥 튀어나와 부두를 붙잡고 사방으로 물을 튀긴다. 유찬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부두 위로 몸을 끌어올린다. 그는 죽는 줄 알았다며 도대체 누가 그에게 그런 식으로 협박하라고 시켰는지 궁금해했다. 그의 상태를 알아챈 한 항만 노동자가 고생이 많았겠다고 말하자 주인공은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는 가장 까다로운 의뢰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거물이 되어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계획했다.
주인공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이 임무가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시스템 창에 대마도 납치 피해자 협회를 돕기 위한 헌터들의 지원 요청 임무가 수락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뜬다. 인터페이스에 예상 침식 균열이 2급이라고 표시된다. 임무를 수락한 후 유찬석은 석양을 등지고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쉰다. 유찬석은 당분간 꽤 바빠지겠다고 말한다. 9월 3일 거제도와 통영의 어부들은 대하철을 맞아 바다로 나섰다. 하지만 바다는 평소와 달랐다. 대마도의 둥지를 틀었던 침식 생물들이 나타나 마치 사냥하듯 어부들을 납치하기 시작했다. 간신히 탈출한 생존자에 따르면 붙잡힌 어부들은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 임무는 대마도로 가서 인질들을 구출하고 침식 균열을 제거하는 것이다. 유찬석은 휴대폰으로 임무 세부 사항을 검토하며 자신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확인한다. 그는 임무 완수 보상금이 500만 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혼자서 처리할 수 있을지 가늠해본다. 유찬석은 만약 혼자서 성공한다면 보상금을 독식하게 되므로 꽤 짭짤한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돈뿐만 아니라 단독 구출에 성공하면 확실한 영웅담과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며 잠시 망설였다. 그는 침식 생물들이 등급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며 3급 침식 균열의 경우 전차급의 파괴력을 가진다고 들었던 것을 떠올렸다. 2급 침식 생물이 자연재해 수준으로 여겨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1급 침식 생물의 경우 단 한 마리를 처리하는데도 국가 전체가 동원되어야만 한다. 유찬석은 3급은 역설의 불꽃으로 감당할 만했지만 2급은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에 변수를 제거해줄 쓸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진짜 실력자들은 이런 민간 의뢰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테니 정말 다른 사람은 없는 건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다 문득 떠올렸다. 사실 딱 한 명 있다는 것을. 잠시 후 그는 무장을 갖추고 무기를 든 채 다가올 앞날을 대비하며 갑판 위에 누군가 주인공 유찬석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어깨 너머로 고개를 돌린다. 한상아가 스시마 섬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다. 유찬석은 단말기를 확인하며 대략 1시간 후면 도착할 것 같다고 예상한다. 그는 이번 전투가 지난번보다 훨씬 험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도착하기 전에 체력을 보충해 두라고 당부했다. 한사나가 찬석의 어깨에 있는 장비를 가리키자 그는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인다. 한사나는 그의 어깨 장비가 한정판인 아이언 세라프라는 걸 알아보고 어떻게 구했는지 묻는다. 찬석이 이 녀석이 원래 이렇게 말이 많았나 생각하는 사이 유찬석은 계약을 맺은 고물상이 선물로 줬다고 설명하고 한사나는 자신의 계약자는 그런 걸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며 투덜거린다. 유찬석은 자신이 3급 침식의 균열을 혼자서 처리했기 때문에 거는 기대의 수준이 다르다고 으스대며 한사나를 아카데미 수석이라는 타이틀만 가진 초보 헌터라고 부르면 더 강해져서 유명해져야 할 터였다. 며칠 전 사나가 팀원이 필요하냐고 묻자 주인공은 그렇다고 답하며 가능한지 물었다. 3급 침식의 균열에서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이번엔 2급이라고. 그는 말없이 전화기를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 후 주인공은 그녀를 도발하며 더 강해지고 싶냐고 물었다. 그는 그녀가 예전에 자신이 더 강하니까 자기한테서 배울 수 있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마음이 여전하다면 자신이 가르쳐서 확실한 결과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나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어쩔 텐가 그녀는 자신이 더 강해져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터였다. 갑자기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시스템 창이 번쩍인다. 전방에 미확인 물체가 감지되었다는 긴급 안내 방송이 나오고 안개 너머로 낡은 배의 실루엣이 드러난다. 한사나가 저게 진짜 배냐고 묻자 주인공은 총 5척의 배가 있다고 확인해준다. 주인공은 민간인들이 있으니 은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배까지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한다. 그는 한상아에게 이 상황을 처리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지닌 그 변수 창출 능력을 넌지시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녀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상아는 그를 놀릴 기회가 생겨 아주 신나서 물었다. 오, 드디어 선배도 못하는 게 있네요. 못한다고 인정하는 그를 조롱하며 진짜 쉽다고 크게 웃었다. 주인공을 업고 물 위를 건너는 동안 그는 물이 사방으로 튀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자신은 아직 물 위를 달릴 수 없다고 변명했다. 물살을 가르며 이동하던 주인공은 놀라며 앞을 바라본다. 그는 한사나에게 가장 가까운 배를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그녀는 왜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만화를 감지하고 뒤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강하고 위험해진다고 말한다. 한상아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충격에 빠진다. 누군가 안개 너머를 살피며 저기 보이는 실루엣이 진짜 사람인지 의문을 품는다. 주인공은 저건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니 눈을 더 크게 뜨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괴물들이다. 한상아가 난간에 무겁게 착지하며 다친 어깨를 움켜쥔 채 한 팔로 몸을 지탱한다. 주인공은 한상아에게 그렇게 착지하면 무릎이 나갈 거라고 경고한 뒤 다른 조언을 덧붙이기 시작한다. 그는 그런 식의 착지는 주변 적들의 원치 않는 이목을 끌게 될 거라고 설명한다. 강력한 발구르기에 바닥이 갈라지고 눈부신 푸른 에너지가 적들을 관통하며 놈들의 시체를 사방으로 날려버린다. 적들의 레벨이 높지 않다며 2급 최하위 수준일 거라 평가한다. 그리고 그렇다면 한사나가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한다. 녹색 에너지가 분출하는 것을 보며 그는 이것이 한사나의 전력인지 의아해한다. 그는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만화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금방 바닥날 것이었다. 주인공은 이 정도 수준이면 훨씬 낮은 출력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 한상아는 자신이 가르친다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해질 수 있었다. 그가 놀라 다시 그녀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자 그녀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고 나서 상아는 괴물들을 공격하며 빌어먹을 하고 소리쳤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붓고 있었다. 전투가 격렬해질수록 출력을 더 줄여야만 했다. 가혹한 현실을 돌아보며 그녀는 약자의 삶이란 비극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없이 차갑고 어둡게만 느껴지던 시절을 떠올리며 두 번 다시 약자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상아의 눈앞에 나타난 임박한 위협을 알리는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에너지가 솟구치며 압도적인 힘으로 공격이 내리꽂혔다. 그녀에겐 더 강해져야 할 이유가 있다. 한상아는 더 강해질 수만 있다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겠다고 선언한다. 연기와 잔해 속에 새까맣게 탄 해골이 나뒹굴며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보여준다. 한상아는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검을 꽉 쥔 채 널브러진 시체와 폐허 한가운데 서 있다. 위쪽에서 주인공이 현장을 내려다보며 상황이 끝났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이 다른 배들을 모두 처리했다고 알렸다. 그녀는 고집을 피울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 그녀가 조언 덕분에 많이 배웠다며 고마워하자 그는 대부분의 사람은 떠먹여줘도 못 배운다고 대답했다. 사나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털어놓자 그는 아카데미의 선배나 동기들이 도와주지 않았냐고 물었다. 한사나는 자기가 워낙 빨리 배우다 보니 다들 자신을 재수없게 여겼다고 설명하고는 주인공에게 계속 조언을 해주다 보면 언젠가 자기가 선배를 뛰어넘지 않겠냐고 한사나는 묻는다. 지금까지 자신이 뛰어넘지 못한 스승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단언한다. 그 당돌한 패기에 그는 충격을 받아 몸서리를 쳤다. 그는 자기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그녀가 평생 자신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리고 이 대답은 그녀의 화를 단단히 돋우었다. 배가 정박하자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부동자세로 경매를 한다. 한 경찰관이 거제도에서 대기하고 있겠다며 무운을 빌자 주인공은 수고하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생존자의 말에 따르면 인질들이 신사에 갇혀 있다고 전달한다. 한사나는 섬에 가이진 신사와 와타즈미 신사 두 곳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더 가까운 가이진 신사를 먼저 가는 게 좋겠다며 두어 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라고 예상한다. 주인공은 갈 때는 홀가분하게 갈 수 있지만 돌아오는 길은 훨씬 험난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한다. 인질은 15명이고 그중 다친 사람이라도 있다면 돌아오는 길은 더더욱 험난해질 것이다. 주인공은 피부를 찢어밟길 듯한 불길한 만화를 안개 너머로 감지하고 섬 전역의 침식 괴물들이 집요하게 그들을 추적할 것임을 깨닫는다. 구출 도중 괴물들의 공격을 피하고 인질들과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 주인공은 탈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주인공이 한사나에게 운전은 잘하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그렇다고 대답한다. 갑자기 차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미친 듯이 앞으로 튀어나간다. 주인공은 질색하며 소리를 지르고 운전을 잘한다는 한상아의 말이 사실이냐며 따져 묻는다. 승합차가 도로를 질주하는 가운데 주인공이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소리치자 그녀는 꼬우면 직접 운전하라며 쏘아붙였다. 그는 차체 위쪽을 꽉 움켜쥐며 됐으니까 신경 끄라고 말했다. 그는 난폭 운전이라도 20년 동안 묵혀둔 장롱 면허에 기대는 것보다는 낫다고 인정한다. 게다가 주인공은 어차피 자기가 싸움은 훨씬 더 잘한다고 지적한다. 그 말을 남기고 차량이 속도를 내어 돌진하는 동안 주인공은 뛰어내릴 채비를 한다. 흙먼지와 엄청난 기세를 뒤로 한 채 도로를 질주하자 주인공이 달리는 차에서 훌쩍 뛰어내린다. 흉측한 괴물의 두개골이 강력한 타격에 박살나며 파편과 피가 사방으로 튄다. 창을 꽉 쥔 주인공이 한마디 내뱉었다. 제법 튼튼한데 나무 위에서 형체들이 뛰어내리자 그는 한상아에게
왼쪽에서 적들이 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신 있게 답하며 자기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다급하게 경고했다. 잠깐만. 그러다간 괴물 하나가 멀리 나가 떨어지며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히고 자네가 사방으로 흩어진다. 호탕하게 웃으며 놈에게 바닥에서나 구르라고 도발한다. 주인공은 차라리 자기가 운전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고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차량 한 대가 숲길을 맹렬히 질주하며 길을 막고 있는 빽빽한 괴물떼를 뚫고 지나간다. 주인공은 앞에 있는 신사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어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했고 상아는 뒤따라오는 괴물들을 걱정했다. 그가 괴물들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먼저 가겠다고 외쳤다. 주인공은 괴물들이 추격을 멈추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며 공격을 준비한다. 주인공은 스킬 패러독스 플레임을 방출하여 소용돌이치는 보라색 화염으로 일대를 집어삼킨다. 주인공은 계단의 마찰력만 태워버리면 된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계획에 집중한다. 보랏빛 불꽃이 주인공 주위를 소용돌이치며 연기와 불씨로 주변을 뒤덮는다. 검은 머리의 남자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다. 남자는 예상치 못하게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자신을 소개하며 한상아는 자신이 헌터협회 소속 헌터라고 밝힌다. 포박된 남자가 공황 상태에 빠져 발버둥 치자 갑자기 큰 비명이 터져 나온다. 한상아는 누군가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구하러 왔다고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두려움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리는 남자는 모두 도망치라고 절박하게 소리친다. 눈을 크게 뜨고 긴장한 한상아가 상대방에게 대체 어쩔 작정이냐고 묻기 시작한다. 번뜩이는 에너지에 둘러싸인 거대한 갑옷 형상이 한상아 뒤에 나타나 불길한 기운을 들이운다. 유찬석은 우뚝 솟은 거대한 갑옷에 적과 칼을 맞부딪혔고 강력한 충돌로 인해 불꽃이 튀었다. 보라색 에너지가 온몸을 감도는 가운데 유찬석은 생존자들을 차에 태우라고 지시하며 자신이 직접 위협을 처리하겠다고 갑옷을 입은 괴물이 돌진해오자 유찬석은 자신의 무기로 공격을 맞받아칠 준비를 했다. 거대한 적이 유찬석을 위협적으로 굽어보았고 두 사람의 칼날이 팽팽하게 맞물렸다. 잠시 후 갑옷 괴물이 뒤로 튕겨나갔다. 한상아는 상대에게 죽어버리라며 분노에 차 소리쳤다. 갑옷 괴물은 잔해 속에 쓰러졌고 충격으로 투구가 깨진 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흙먼지가 가라앉아 유찬석은 무기를 든 채 멀찍이 서서 부서진 차량 근처에 쓰러진 괴물을 지켜보았다. 돌아갈 땐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며 유찬석이 따졌지만 한상아는 짜증 섞인 말투로 잔말 차량이 말고 속도를 내어 달리는 동안 그녀는 모든 인질이 무사히 탑승했는지 확인했다. 앞을 응시하던 상아는 이내 다급하게 주인공에게 전방을 주시하라고 경고했다. 붉은 눈을 한 괴물떼가 숲의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붉은 눈을 번뜩이는 해골 괴물 중 하나가 위협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유찬석은 그 괴물이 차에 치이고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검을 빌려달라고 하자 충격을 받았다. 붉은 눈을 번뜩이는 괴물들이 다가오는 와중에 그녀는 검사에게 검을 달라는 건 엄청난 모욕이라며 항의한다. 주인공은 검사의 명예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며 한상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한상아는 마지못해 검을 쥔 손을 풀며 그에게 건네준다. 이제 검을 손에 쥔 주인공은 다가오는 위협에 맞설 준비를 한다. 주인공은 이 물건을 이렇게 빨리 쓰게 될 줄은 몰랐다고 시인한다. 며칠 전 주인공은 교동도 3등급 부식 균열 안에 있었다. 주인공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이 장갑이라는 것을 알아본다. 장갑을 착용한 후 주인공은 그것이 평범한 장갑이 아님을 확인한다. 주인공은 장갑이 대기 중에 만화를 모으고 있는 것을 관찰한다. 그는 이 장갑이 만화를 보충하기 위한 기본 장비일 뿐이겠지만 자신에게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갑형 만화, 배터리의 최대 저장 용량을 고려할 때 그는 약 5분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그 5분 동안 주인공은 이선과 맞먹을 만큼 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순간 붉은 에너지가 허공을 채우며 한상아가 강력한 검술을 펼친다. 한상아의 공격 여파로 눈부신 빛이 일대를 가득 채우자 주인공은 창과 검을 쥐고 자세를 가다듬는다. 거미줄 같은 붉은 에너지가 전장을 베고 지나가며 경로상의 모든 것을 흩뿌리자 파편과 적들이 사방으로 날아간다. 한상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중얼거린다. 그가 단번에 그토록 많은 적을 제압해버린 것이다. 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항구로 향해야 한다고 조용히 선언하며 서둘러 길을 나섰다. 그들은 텅 빈 도로가 넓게 펼쳐진 히타카츠 항에 도착했다. 주인공은 그저 저 녀석들만 지나치면 될 줄 알았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적들이 더 나타나자
대체 어디서 자꾸 기어나오는 건지 의아해했다. 상아가 차가 한계에 달했다며 멈추고 싶어 했지만 주인공은 그저 계속 달리라고만 했다. 그녀는 이대로 가다간 무사하지 못할 거라며 걱정했다. 차량 뒤로 빛나는 장벽이 형성되어 뒤쫓아오는 괴물들의 경로를 막고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차단했다. 상아는 자신들을 쫓던 괴물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가로막히는 것을 눈치챘다. 한상아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한상아는 창밖으로 벽에 빛나는 마법진을 바라보며 저것이 괴물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건지 의아해한다. 유찬석은 창으로 진영을 건드리며 그 문양이 수호 진영 기하학이라고 설명한다. 한상아가 수호 진영 기하학이 무엇이냐고 묻자 유찬석은 괴물들을 막기 위해 그리는 방식이라고 대답한다. 한상아가 어디서 배웠냐고 묻자 유찬석은 다른 세계에서 배운 거라 알려줘도 못 배울 거라고 능청스레 답한다. 그의 솜씨는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한상아는 그 진법으로 어떤 괴물이든 다 쫓아낼 수 있냐고 묻는다. 유찬석은 그랬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대답한다. 거대한 갑옷 괴물이 희생과 수호에 대해 중얼거리는 사이 그는 진짜 배기들에겐 이 진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갑옷 괴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의지를 반복해서 말한다. 붉은 에너지 선이 등 뒤에 나타나자 한상아는 잔뜩 긴장한 채 서 있다. 그는 분위기가 서늘해졌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시만이 평범한 오감을 넘어 감각을 열고 상대의 공격을 예측하는 능력인지 궁금해했다. 숙련된 고수들조차 시만을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한낱 시체 따위가 그런 기술을 쓸 수 있는지 그녀는 의문을 품었다. 동료에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는 시만 같은 기술은 현실에서 결국 잔재주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한상아에게 방금 마주친 위협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한다. 갑옷을 입은 적은 주인공의 행동에 타격을 입고 충격에 빠져 뒷걸음질 친다. 주인공이 시만의 본질을 설명하기 시작하며 혼자 앞으로 나서자 한상아는 만류한다. 그는 시만이 수많은 전투 경험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로 후천적 반사신경처럼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인공에 따르면 시만은 적이나 두려움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단순히 살기를 내뿜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상대를 제압할 수 있으나 이를 해낼 수 있는 자는 극소수라고 한다. 시만, 심검, 그리고 무아의 경지, 신검합일, 만류귀종, 이른바 경지라 불리는 것들. 그 순간 그는 일격을 준비하는 거대한 갑옷의 적과 마주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갑옷 거인을 박살내어 그 파편들을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그 후 주인공은 그러한 경지들이 사실 별것 아니라고 덧붙였다. 사람들이 특별한 이름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제한하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환상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장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는 특별한 이름이 필요 없다고 믿는다. 그는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며 이를 자신있게 단언한다. 결국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수히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그 녀석이 한상아의 차에 치이고도 살아남았지만 궁극기가 고작 시만에 불과한 건 안타깝다고 평가한다. 그녀는 토벌전 동안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이뤄냈는지 회의감을 느꼈다. 이것이 자신의 최선이라고 계속 되뇌었지만 유찬석의 강함은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했다. 이런 어설픈 마음가짐으로는 해낼 수 없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유찬석에게 조용히 부탁이 있다고 말했다. 상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정으로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